자,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자, 5.4%, 전년 동기 비 5.4%나, 높아지는. 야, 이거 정말 쇼킹한 숫자이긴 합니다. 지난달에도 5%대 물가 상승률을 전년비 기록을 했는데, 자, 이것을 코로나 쇼크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지난 6월 수치는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임계치를 넘어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6월부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기저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자, 6월 달에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으니, 자, 시장에서 임계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왼편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비 YOY,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자료를 198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시계열로 한번, 프레드에서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번에 기록된 수치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가을 직전에 한 6월? 요때 당시 이제 원재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원유 폭등하고, 농산물, 커피 다 폭등하던 그 시절에 소비자 물가 상승한 그러한 수준으로 워낙 강하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보니, 자, 미국 내에서 또다시 이 이야기가 쏙쏙 등장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지난 봄에 이러한 우려가 있을 때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은 일시적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물가 상승률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어쨌거나 연준은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거 10년 전에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2010년 1분기 당시, 그리고 2011년 6월 당시 양적 완화를 중단했었는데, 요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치 그 분유병 물고 있는 아기, 그 분유병을 뺏은 것처럼 세계 경제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차트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양적 완화 중단 시점을 표시를 한 것인데요. 자, 1차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만, 1차 양적 완화 중단한 이후에 뭔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유럽 국가들의 불안감, 브릭스, 여러 가지, 픽스 국가라고 했어요.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균열이 발생했고, 2차 양적 완화 중단했던 2011년 6월 이후부터 해서는 유럽 위기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20%대 중급 하락장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제법 오랜 기간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이제 물가 이러니까 이제부터 긴축 가야지. 건방져 물가. 물가 너무 높아. 너희들 이제 QE 하는 거 다 중단하고 금리도 인상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요때 당시 그 트라우마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연준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저 앞서 언급드렸던 인플레이션 수치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요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올해 봄부터 해서 쭉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슈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면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불안하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2010년대를 되돌아보면 2010년부터 해서 2019년 뭐 이렇게 그 기간을 뒤돌아보면 디플레이션 시대였어요. 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갈구했고 유럽이나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적으로 들어갔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자생적으로 부양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분위기가 디플레이션 시대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왜 디플레이션 시대 때 경기 부양이 어렵냐? 저때가 되면요, 화폐 그 자체가 값어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 물가가 하락하니 그냥 돈 쥐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뭔가 상대적인 교환 가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도 뭐하고,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볼펜 하나 산다. 그러면, 오늘 100원에 샀으면 내일 90원이 됐다.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면 굳이 오늘 당장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 초중기 정도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발행되는 통화는 제한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그 상평 통보들, 이거 받아봐야, 사람들이 다 장 속에만 고여놓다 보니 돈들은 안 돌고 계속 디플레이션은 심화되고 경제는 위축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됐죠. 하지만, 자,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반대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100원 하던 볼펜이 내일 110원 한다 그러면 오늘 당장 사야죠. 소비가 촉진이 되고, 그리고 투자 또한 촉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돈의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흥하게 돼요. 마치 앞서서 조선시대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종조 시대가 있습니다. 영종조 대왕 시대. 예. 영조대왕, 정조대왕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저 시대 때가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무역도 늘고 하면서 통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부흥했었어요.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있게 되면은 경제 부흥이 소비 촉진, 투자 촉진과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해지 자산으로서 주식은 유의미한 투자 자산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그런가? 그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금융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펼치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들의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자금들, 세금 확보 이런 정책들, 이런 것은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펼치는 돈에 관한 정책들은 금융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긴축 모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그 우려감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테이퍼링 가능성, 그리고 테이퍼링은 아니더라도 양적 완화 중에 MBS,
모기지 기반의 채권들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 미국 집값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요거 할 필요 없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조기 금리 인상 요 이야기도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 긴축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저 긴축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볼 게 아니고, 저 긴축의 속도가 중요하다. 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긴축 모두가 파월 의장 성격상 전격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파월 의장 말고 옛날 옛적 한 40년 전에 볼커 의장 시절에는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20몇 %씩 막 이렇게 올렸던 시절도 있는데, 뭐 그런 분으로 갑자기 변신하진 않겠죠. 만약에 일단 시장에서 염려한 대로 만약에 급격한 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마치 설익은 밥솥에 뚜껑을 여는 것처럼 밥도 안 익은 상황에서 뚜껑을 열게 되면서 경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2010년대처럼 휘청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급격한 긴축 이야기가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 날카로운 증시 하락,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후회하면서 또다시 양적 완화 재개하고 제로금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개월 뒤에 다시 제자리로 가겠지만, 요 날카로운 조정 후 회복은 거의 2011년에 우리가 8월 달에 경험했던 것 같은 중급 하락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걸 거예요. 자, 그리고 시나리오 중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파월 의장 성격상 이게 지난번에도 일시적으로라고 표현했으니까 계속 일시적으로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완화적 정책을 계속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화적 정책을 무작정 고집하는 것도 좀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경험했던 상황, 그 프라자 합의 후에 저금리 지속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 폭등하고 방치하다가 이거 너무 심한데 하고 나중에 1989년, 90년 이때 돼가지고 급진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밟아줘야 될 때 살짝이라도 밟아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저 내리막 끝에서 속도 한 200km로 가속됐을 때 그때 밟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완화적 정책을 무작정 지속하는 것도 시장에서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적당입니다. 적당히 긴축. 그래서 뭐 테이퍼링을 전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테이퍼링을 1년이 아니고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하긴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금융 정책 측면에서의 긴축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서 골디락스 장세, 즉 어떤 그 중급 하락장도 아닌 만만한 숨고르기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러한 시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거는 급격한 긴축, 요거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완화적 정책을 무작정 지속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끝자락에서 후유증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시장이 저거 좀 너무한데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거는 긴축이나 여러 가지 금융 정책에 좀 긴장감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조금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정말 천천히 긴축 정책이 발생했다면, 자, 그럴 때는 주식시장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서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 모두 종합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미국의 물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예, 아스팔트에서 녹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더위가 지속이 됩니다. 예, 건강 지키시면서요. 여러분들 시장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카드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